네, 조동미 회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외식 산업에 입문하시게 되셨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25년 전에 뭐 경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좀 나이 잡순 분이 미래 오리 고기가 잘 될 거다. 오리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대학 졸업하고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뒷날부터 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시장 조사를 몸소 뛰어다니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샘플만 제공을 하고. 그래서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외국으로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그러려다가 아 그래 우선에 오리하고 비슷한 닭을 하자. 그래서 닭고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의 닭고기 전문가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예. 예, 제조에서 그렇죠. 유통까지 이렇게 예. 쭉 개발을 하셨어요. 예. 판매 학직도 예, 하셨고 예.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27살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청년 창업자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년 창업이라는 것 자체에 용어가 없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또 제가 어떻든 부딪혀서 청년 창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닭고기 개발을 해서 기술 영업을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이 닭고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유통하는 게 아니고 이 뭐 맛을 개발한다든가 판매 방식을 이렇게 또 매뉴얼화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시점에서 통닭집 있잖아요, 골목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떤 판매 매뉴얼이라든가 조리 레시피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줌으로써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확장된 부분이 프랜차이즈잖아요.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해서 맛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또 판매 방식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세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나이 어린 사람이 창업을 했고, 둘째는 그 프랜차이즈 또 창업을 한 거고, 셋째는 뭐 지금은 이제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적 편견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프랜차이즈를 한 사람이 또 전라도 태생이라는 얘기죠. 3대 안 좋은 요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제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조에 지속적으로 25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저희 회사는 보면은 이제 닭고기를 사육을 한다든가 또 제조를 한다든가 유통을 한다든가 또 프랜차이즈 본부들한테 R&D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든가 또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직 계열이 이렇게 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뭐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또 R&D, DB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갖춰져 있고 사업이 기반이 된 거죠. 그 당시 창업을 하실 때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친구분들은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거나 예.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데 예. 또 취업을 또 창업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이 젊은 사람이 축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뭐 친구들은 박사도 있고 고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 마라톤 한번 해보자. 10년 후에 누가 잘 돼 있는가 보자. 사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내 자신이 모든 거 의사결정해야 되고 또 사업에 역량도 없으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나름대로 뭐 어떤 전문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떤 멘토들 찾아다니면서 또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 내가 훨씬 더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는 더 잘 돼 있을 거다. 사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 옛날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지금 좀 어려워도 쪽팔려도 걱정하지 마라. 10년 후에 너희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어떤 일에 전문적인 일을 한다면은 훨씬 10년 후에는 행복할 거다. 지금은 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유효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행복이지 않아요? 네. 지금 연매출이 한 500억이 네, 네, 넘는 예. 큰 사업 규모로 성장을 시키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지금 어떤 회사 규모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회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이제 육가공 제조 공장이 아주 뭐 업계에서는 가장 큰 제조 공장, 이게 생산 기지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국 물류를 하고 하는 제조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도 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이제 바비큐 보스라는 브랜드하고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 닭갈비 그건 한 20년 정도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꿀딱이라 그래가지고 그 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든 프랜차이즈 유통을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가맹점주하고 본사가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수직 일체화가 돼가지고 제조, 물류, 프랜차이즈 유통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2008년 조리독감 한참 유행할 때 예. 생닭 사건이 유명합니다. 예, 예.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조리 인플루엔자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한 6개월 동안 힘들었고 이 가맹점들 또 통닭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 자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닭고기를 먹으면은 그 조류 독감이 걸려가지고 뭐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그 다음에 언론들의 과잉, 또 이렇게 이 어떤 보도들 그런 게 해가지고 전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장사들이 한 6개월 정도 안 됐어요. 저희 회사도 뭐 한 6개월 정도 거의 놀다시피 했었었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 언론 매체가 잘못 이제 방향을 보도를 했던 부분들에 이제 뼈아픈 경험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또 조리독감이 왔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업계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떻든 이게 뭐 이 저도 공장을 갖고 있지만 공장에 있는 우리 그 종업원들은 매일 닭 만지는데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리독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또 야간기장에서 이런 사람들 조리독감 걸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전혀 다른 전염병인데 이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이제 아이디를 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역에서 그냥 뭐 생닭고기를 한번 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닭 가슴살을 생닭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고 또 일본은 그 생닭고기도 많이 먹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더더구나 이제 튀기고 굽고 삶고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닭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때 그 생닭 먹기 이제 행사를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끔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조류 인플루엔자 와도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까지 예. 역임하고 계세요. 예. 프랜차이즈 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프랜차이즈 협회는 이제 15년 됐거든요. 이제 핵심적인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이제 권익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역사가 짧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식이나 정보 자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도매, 소매, 유통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상당히 이제 뭐 어떤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가맹점과 동반상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지식 정보를 나눠서 한 단계 발전을 시켜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어떤 이제 설립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가 우리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사업 환경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어떤 법률 제정 활동이라든가 개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또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나라 외식이 엄청나게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또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 사람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4대 연금보험까지 다 해야 되고, 또 매출은 떨어지고 식자재 가격은 오르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진출 멘토라든지 해외 진출에 관련된 포럼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나눠준다든가, 또 세계 각국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을 또 해외 진출의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협회가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됐고, 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잘못 우리가 관리하고 윤리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은 가맹점주하고 가맹본부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고, 또 본부가 이 정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면 또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 기준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산업인들이 한 단계 좀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협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예. 또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강한 관계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예.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맹점 측면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 그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과정에서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본부들이 약간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스템 이해, 그 정확한 그 윤리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인정하죠. 근데 전체가 그렇지 않고요. 일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이라든가 협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결국에는 그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90% 잘했는데 10%를 딱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 점포가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전부가 가맹본부의 탓이 되고, 장사가 잘 되면은 본인이 잘해가지고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런 게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본사들이 또 잘못한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거든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저희 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도 가맹점 피해 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또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조정을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할 거고, 또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그 부진 가맹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맹점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론 큰 회사들은 부진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매출이 뭐 100억 이하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이 사례 중심의 지속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반 상생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부진 가맹점, 브랜드별로 부진 가맹점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는 다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 모아서 어떤 정신 훈련 이런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본부나 협회가 사회적 역할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그 본부들이 이제 우리 그 자영 프랜차이즈 점포들하고의 갈등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해소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성공 요소거든요. 사실은 100% 만족을 못 시키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본부가 가맹점이 있다 보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윤리, 투명 이런 교육을 또 지속적으로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돌파구는 결국은 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정말로 해외 시장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랜차이즈 우리 이 자영업자들은 보면은 자본과 조직이 결합된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골목시장 들어오는 것을 정말 프랜차이즈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의 효율, 공동구매 효율, R&D,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골목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역할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그 힘드신 적이 있으셨으면 어떤 점이 좀 힘드셨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성격이 원래는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기업을 하고 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환경에 자기를 던져놔야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내가 내성적이다, 내가 적극적이지 않다, 좀 뭐 보수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일단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바뀌잖아요. 사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서 저도 그 25년 전에 이제 직원이 5명, 10명, 30명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이제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랫다리가 휘둘려 가지고 머릿속이 뻥 비어버리는 거예요.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내가 의견 개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다음엔 내가 잘 될 건데, 내가 큰 회사를 할 건데,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조례를 했었어요. 뭐 27명, 30명 정도 생각이 안 나도. 그런 어떤 과정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겪어가면은 어떻든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거든요. 뭐,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그 상황의 환경이든 자기가 도전을 하고 극복하고 자기의 미래 목표를 딱 이렇게 그려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10년 정도 계획 잡으면 돼요. 자기가 암시고 자기의 간절함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인간관계성만 정말 탁월하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15%는 역량이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에 있어서 15%는 역량이고 능력이나 역량이고 85%는 인간관계성이 돼요. 그만큼 어떻든 지금 나한테 호불을 떠나서 또 어떤 이익을 떠나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인생과 어떤 뭐 목표를 갖고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인적 요소를 많이 좀 만들어서 그런 어떤 관계성을 많이 가지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지금은 엄청나게 희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행도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양극화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행이 뭐가 있겠냐 이거요. 어떻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젊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고 자산이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시기예요. 그렇지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도전의식 가지고 그 의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런 어떤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격도 변하고 또 인생도 변하고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장으로서 정말 3년 이내에 우리 산업이 국민들로부터 딱 신뢰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만 딱 되면은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3년 딱 깔끔하게 잘 우리 인식 전환을 시켜놓고 그다음 이제 사업도 열심히 가서 해야죠. 사업 열심히 또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좀 자율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이렇게 자기 거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직원들끼리 좀 해서 운영해가면 좋겠어요.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한국형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식 세계화는 저는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관계라든가 셰프, 조리, 그다음에 서비스, 입지, 상권, 인테리어, 마케팅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매뉴얼, 표준화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그 한식 세계화 관점은 저 단순하게 조리사 육성해 가지고 세계화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그 세계 시장에 나가서 어렵다는 거죠. 표준화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그 저기 뭐냐 미국의 그 아메리칸 스타일 식당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외식 세계화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외식 프랜차이즈 세계화 관점으로 좀 예산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정보도 좀 이렇게 세계 시장에 나가 있는 그 각 기관들을 통해서 수집도 하고 그래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거점별로 좀 이렇게 매장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